지금 러시아가 다시 탈환했다 그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죠. 즉 공방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지원해주지 않으면 우크라이나군이 굉장히 큰 곤란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섣불리 서방도 도와주는 걸 그칠 수 없는 게 뭐냐면 겨울 동안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생겼죠. 11월에 우크라이나가 헤르손을 탈환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전쟁이 우크라이나한테 유리하게 돌아가는 거 아닐까.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었죠. 이번 겨울에 어느 쪽이 먼저 전력을 정비해서 이 남부 회랑을 끊을 수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러시아가 전쟁을 하면서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걸 하나 간과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패배한 적이 있나요? 맨날 러시아군 작살나는 것만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크라이나군 역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10만이 넘는 사상자를 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전차와 자주포, 장갑차 같은 물적 자원의 손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겨울에 들어가면서부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했죠.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기반 시설의 70%가 파괴됐다. 에너지 기반 시설만 공격한 게 아니에요. 공격 목표가 또 있어요. 도로망. 왜? 우크라이나가 전쟁 물자를 폴란드부터 가져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 내에 많이 있는 주요 도로망하고 철도망이 피격당한 상태. 헤르손을 탈환하고 사기를 올렸지만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군 역시 만만치 않은 피해가 있었고 이런 도로망의 파괴 때문에 보급품이 제때 전달되지 못하면서 지금 우크라이나군도 주춤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춤하는 그 한두 달 사이에 러시아가 징집을 했었잖아요. 1월 달부터 훈련 마친 병력들이 전선에 투입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동부에서 일부 지역을 지금 러시아가 다시 탈환했다 그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죠. 즉 공방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은 우크라이나한테 굉장한 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토를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그렇게 우크라이나가 징징거리면서 달라고 했던 전차를 이제야 주기로 한 거죠. 챌린저2 전차, M1 에이브람스, 레오파드2, 브래들리나 마레더 같은 각종 기갑 장비들이 오겠다고 한 게 얼마 안 되지 않았잖아요. 이런 걸 지원해주지 않으면 우크라이나군이 굉장히 큰 곤란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러시아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죠. 의외로 따뜻했던 유럽. 그다음에 러시아는 분명히 혹독한 겨울이 와서 러시아가 에너지 공급을 중단시키면 유럽이 분열될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유럽이 겨울이 오기 전에 8, 9월부터 얘네가 에너지를 엄청 비축했어요. 거기서 미국이 돈을 많이 벌었죠. 미국에서 생산하는 LNG의 70%가 유럽으로 갔어요. 에너지를 엄청 모아놓고 유럽은 각 나라끼리는 이제 협약을 맺었어요. 우리가 요게 모자르면 너네가 요만큼 주기로. 단단히 준비하고 있었는데 날씨까지 따뜻하네. 러시아가 원했던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서 나토를 분열시키는데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절대적인 물량의 의존을 서방 국가한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서방이 싫어하는 게 있죠. 부패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예전에 월남전의 경험이죠. 있는 대로 물량을 때려줬더니 정부 관료 인사라든지 미국이 좀 물량을 착복하는 게 아니라 그게 공식 업무였다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국력도 이제 작살이 나고 결국엔 남베트남이 무너졌거든요. 그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미국이 도와주는 국가가 정상적인 민주국가여야 한다는 게 있어요. 불량 깡패 국가나 독재 국가, 부패한 국가를 도와주면 안 된다는 게 있어요. 유럽도 그런 게 크고.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민주주의 지수가 그렇게 전쟁 전까지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부패 지수도 별로 안 좋은 나라라거든요. 근데 전쟁하면서 미국한테 많은 물량이 들어왔는데 보니까 얘네도 첩보가 있었겠지. 감사를 해보니까 중간에서 슈킹 까는 애들이 있었단 말이야. 제렌스키 입장에서 아무리 내 측근이라도 얘네를 쳐내지 못하면은 서방이 우리를 어떻게 볼 거냐. 그렇게 되면 서방의 지원이 끊기면 끝인데. 그러니까 과감하게 잘라야지. 읍참마속을 해야지. 유능한 사람이 잘리면 그러겠죠.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전쟁 수행 여러 가지 작전 위반이라든가 이런 거 등등등등은 서방에 의존하는 게 커요. 작년 여름에 우크라이나가 하계 공세를 했는데 여기서 우크라이나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거든요. 이때부터 서방의 전문가들이 와서 작전 계획도 짜줬어요. 그래서 11월에 헤르손을 탈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전부 다 서방이 짜준 작전 계획이었고.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내부에 우수한 인적 자원들이 지금 전쟁을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징집 한 번 했잖아요? 또 한 번 하면 이거 큰일 나요. 그러면 이때는 굉장히 큰 반발이 있을 거고 전쟁이 이겨야 되는데 못 이기고 있으니까 갈려나가고 중요한 건 푸틴도 비선실세가 있거든. 바그너 용병 집단 이끈 애가 있고 푸틴 요리사라는 놈이 하나 있는데 얘가 비선실세예요. 그런데 이놈이 러시아 장군들을 욕한다고 대놓고서 러시아 장군들 입장에서 저거 뭐야? 또 용병 집단 저런 놈인데 지금 우리 정규군한테 비난해? 푸틴하고 친하다는 이유로? 정규군의 사기가 어떻겠어요? 이거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돈바스 쪽에서 러시아군의 반격이 일부 성공했거든요. 러시아군 용병 집단이 들어가서 전투를 했었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굉장히 미묘한 사건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전 솔직히 이렇게 봅니다. 러시아라고 사람이 없겠나? 누군가 하나 나와서 카카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쉽게 말해서 예전에 1차 대전 참호전이었잖아요. 그런 양상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끊임없는 소모전을 할 때 과연 누가 유리하냐? 그런데 우크라이나 입장은 인적 자원은 모르겠으나 물적 자원은 서방한테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되거든요. 근데 서방이 화수분처럼 끊임없이 도와줄 수 있을까?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러시아는 뭐가 가능해요? 자급자족이 가능해요. 식량과 에너지 자원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계속적인 소모전으로 간다면 결국엔 러시아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미국이 주기로 한 거 31대, 영국이 주기로 한 거 14대, 나토 국가가 주기로 한 레오파드 2가 한 100대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이걸 생각해 봐야 되죠. 영국이 주는 챌린저 2 전차 14대,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와요. 근데 미국이 제공하기로 한 M1 에이브람스 전차는 31대거든요. 신규 생산품을 주기로 했어요. 지금 주문이 밀려 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국이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1년. 미국의 방식이 이래요. 근데 왜 그럼 미국이 주기로 했냐? 독일을 압박하기 위해서 그랬거든요. 독일은 레오파드 2 전차의 제공을 극구 피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2차 대전에서 소련에 대해서 원죄가 있죠. 엄청나게 죽었잖아요. 소련군이 2천만이 죽었어요. 플러스 여전히 독일은 에너지 부분의 상당 부분을 러시아한테 의존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독일제 전차가 우크라이나군한테 제공돼서 전장에 나타났다. 굉장히 부담스럽죠, 독일로서. 독일이 얘기했어요. 미국한테. 너네가 하면 우리도 하고. 그러니까 미국이 그래? 오케이. 한다. 그러니까 독일이 하네. 그래서 가기로 했단 말이지. 알았어. 그래. 너네도 보내. 알았다. 그럼 우리도 뭐 나토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레오파드 전차의 우크라이나 공여를 우리도 승인할게. 왜냐면 제조국이 독일이기 때문에 독일이 승인을 해줘야 되거든. 근데 미국이 그 다음에 그랬죠. 우리가 제공할 때까지 한 1년 걸린다. 그 얘기를 듣고 이런 거죠. 사실 지금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전선에서 어려운 사정이잖아요. 러시아하고 대등한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 300대 이상 전차가 필요하다. 300대 가지고도 턱도 없어요. 이게 전차사단 한 400대는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300대라고 했을 때 이 300대가 어떤 300대 되냐면 비교적 보급이 용이하고 단일화된 그런 전차 부대가 필요해요. 그런데 영국제 찔끔, 독일제 찔끔, 러시아제 T-72 요만큼 있고 뭐 딴 나라에서 준 T-72에다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크라이나군 병참 장교 입장에서는 이건 지옥이죠. 쓰는 포탄도 제각기 다 달라요. 그 다음에 레오파드가 바로 갈 수 있냐? 9버전이거든요. 그대로 갔다가는 망신을 당할 수 있으니까 아마 좀 손봐서 갈 거예요, 내 생각에. 근데 이것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란 말이지. 그럼 생각해보세요. 한 종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대여섯 종류에 대한 전차에 대해서 보급을 해야 된다. 굉장히 힘들걸요? 더군다나 뭐도 들어왔습니까? 보병전 투자까지 들어왔죠? 미국제 브래들리 들어오고 그다음에 독일제 마르도 들어왔죠? 보급 어떡할 거예요? 지금 이렇게 쩔쩔쩔쩔 메고 있는 나라한테 여러 종류의 무기를 주면서 기갑 장비를 굉장히 다양화시키면서 무기 체계를 굉장히 복잡하게 하면서 이거를 지금 보급하라고 한다? 도로망이 많이 파손됐기 때문에 지금 보급이 원활하지 않는데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기갑 장비가 들어오면서 무기 체계가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득일까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거 있죠. 당연히 있죠. 그런 프로파간다를 함으로 해서 러시아 국민들의 전투 의지를 좀 높일 그런 의도도 있을 거예요. 오히려 러시아가 단단히 배우고 있죠. 우리가 전선에서 독일제 전차를 격파하면 서방 전차 무섭지 않다. 이런 효과를 분명히 러시아는 노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독일 전차 하나 잡는데 뭐 현상금 얼마 걸고 그러잖아요. 처음에 나왔을 땐 그랬는데 요즘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레오파드 2도 A1부터 A7까지 있어요. 문제점이 뭐냐면 사격 통제 장치가 좀 구식이에요. 네트워크화도 안 돼 있어요. 최신형 레오파드 A7에 와서야 좀 괜찮지 우크라이나한테 제공하기로 한 것 중에 가장 많이 가는 게 레오파드 A4일 거예요 아마. 이거 그대로 갔다가는 망신을 당할 가능성이 있어요. 장갑도 좀 보강하고 통신 시스템이나 뭐 이런 것도 좀 보강하고 여러 가지를 해서 가야 돼요. 아이 안 돼. K2한테 안 된다. 절대 안 들어가죠. 지금 탱크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가 가지고 있는 T-72 계열과 레오파드 2를 우크라이나한테 주니까 그 공백을 메우려고 우리나라 걸 들어오는 거지 이걸 누구한테 공유해주기 위해서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게 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유럽 각국의 방위비 지출이 2배에서 4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유럽에 있는 군수업체들이 굉장히 활기를 띨 것 같아요. 그리고 경쟁이 더 치열해지겠죠. 그러니까 요 틈에서 우리가 유럽 무기 시장을 뚫어야 되느냐. 근데 지상장비 쪽에서는 우리가 굉장한 경쟁력이 있단 말이지. 확인은 했고 실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기대해 볼 만하죠. 이거는 세 발의 피해요. 지금 현재까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양측이 손실한 전차 대수는 2,000대를 넘어가요. 장갑차는 7,000대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뭐 100대 왔다 뭐 50대 왔다 세 발의 피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미국 내 여론도 지금 변하고 있거든요. 계속 지원해줄까요? 언제까지? 자칫 이것 때문에 정권이 바뀔 수도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언제까지 도와줄 거예요? 처음에야 좋았지. 러시아의 힘을 뺀다. 이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돼봐요. 그럼 안 할 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든 전쟁이 종결은 돼야 되겠는데 이 전쟁 끝나는 게 굉장히 힘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서방이 무기를 지원하고 러시아도 전열을 가다듬고 이렇게 온 이유가 앞으로 있을 전투에서 어느 한쪽이 결정적인 승리를 만약에 한다면 협상이 급물살을 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협상 테이블이 차려지기 위해선 아이러니하게도 큰 전투가 한 번 있어야 돼요. 결정적인 섣불리 서방도 도와주는 걸 그칠 수 없는 게 뭐냐면 앞에 전례가 하나 있어요. 걸프전이 있기 직전에 이란 이라크 전쟁이 있었어요. 이란 순위파 세계 혁명 세력이 이라크하고 전쟁을 벌였는데 이라크는 순위파였죠. 그래서 당시에 이라크를 지원한 게 누구였냐면 같은 순위파 국가들,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들이 이제 이라크를 도와줬다. 8년을 전쟁했다. 전쟁이 끝났어. 전쟁이 끝나고 나서 특히 쿠웨이트 같은 나라가 야 너네 그동안 우리가 도와줬다. 청구서를 내민 거예요. 이라크한테. 전쟁 8년 한 나라가 무슨 돈이 있어요. 야 무슨 소리야 라고 하니까 쿠웨이트가 석유 채굴권 뭐 이런 거 가지고 또 장난을 치고 막 그랬다. 그래서 이라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니까 이 후세인이가 뭐예요. 이런 거 한 번에 엎을 수 있는 거 전쟁이잖아. 그리고 8년간 전쟁에서 무기 잔뜩 있고 실전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 그대로 쿠웨이트를 밀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걸프전이 나왔는데 마찬가지죠. 우크라이나를 막 도와줬어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어설프게 청구서를 내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무한정 도와줄 수도 없다는 얘기죠. 커다란 전투 얘기를 제가 왜 자꾸 하냐면 이렇게 돼서 분명하게 승리하는 쪽이 보인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슬슬 국제사회가 나서서 협상을 종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입장을 바꿔놔서 젤렌스키한테 야 우리가 너네 1년 동안 도와줬는데 더 이상 이렇게 하기에는 우리도 쉽지가 않다. 탱크 더 주고 전투기도 주고 미사일도 줘. 다 줘서 전쟁이 끝나냐. 그건 누구도 장담 못하잖아요. 뺏긴 거 다시 찾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서방에서 뭐 200대, 300대 전차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거의 1000단위의 새로운 신형 전차, 몇천 단위의 장갑차, 그 다음에 역시 1000단위의 전투기가 필요해요. 러시아라는 거대한 국가하고 완전히 사활을 건 전투를 해야 돼요. 이걸 다 찾으려면. 그래서 지금 전쟁이 쉽게 안 끝나는 거죠. 소모전으로 가면 누가 유리하다? 결국에는 자원의 자급자족이 가능한 러시아가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많은 언론에서 봄철에 커다란 전투가 있을 거라고 하는데 그 전투를 한번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